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목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2차전으로도 비유됐던 6.1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리면서 중앙에 이어 지방까지 권력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당의 손을 들어준 민심의 의미, 단순히 새 정부의 기대를 거는 국정 안정론이 가장 크게 작용한 건지 아니면 대선 패배 후에도 쇄신의 노력이 부족했던 민주당의 패착이 더 큰 원인이었는지 여러 진단과 해석이 가능할 텐데요. 이번 지방선거 결과와 전국의 향배 잠시 뒤에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윤보리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 격전지였던 인천과 충남, 대전과 세종 등에서 승리하며 광역단체 17곳 가운데 12곳을 가져갔습니다. 민주당은 최대 관심 지역이었던 경기에서 김동연 후보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0.15%포인트 차로 제치고 승리했지만 다른 경합 지역을 내주며 5곳을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대선 주자였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각각 인천 계양을과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두 지역을 포함해 7곳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선 국민의힘이 5곳에서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226곳 가운데 64%인 145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서울에선 25개 구청장 가운데 17곳을 가져갔고 경기도의 31개 시장과 군수 자리 중엔 22곳을 차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 전원이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결과에 자만하지 않겠다고 자세를 낮추면서도 법사위원장을 재차 요구하며 민주당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6.1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새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12곳을 차지했고 민주당은 가까스로 5곳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6.1 지방선거의 승자는 예상대로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곳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4선 달성에 성공했고 인천시장 선거에서도 역시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후보가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정진해서 저희가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우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가지고 다 같이 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텃밭인 호남 3곳과 제주, 경기 등 5곳을 수성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는 막판까지 초접전이 펼쳐지면서 민주당이 가까스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안개 속 판세였던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민주당은 겨우 체면을 살렸습니다. 많이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안 좋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4년 만에 부산, 울산, 경남을 재탈환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한 곳을 제외하고는 격전지였던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을 싹쓸이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과 무소속 제주를 제외한 14곳을 민주당에 내줬던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단단히 서력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정의당은 광역단체장 선거 7명 등 191명이 지방선거에 출마했지만 누구도 당선권에 오르지 못하면서 제3당의 존재감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완승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두렵기도 하다면서 더욱 겸손히 국민을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총선 결과에 도취해 일방적 독주를 하다가 상반된 결과를 얻었다며 이를 교훈으로 삼아 겸손한 자세로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원 없이 일하도록 해달라는 호소에 국민이 신뢰를 줬다면서 죽기 살기의 각오와 무한 책임을 바탕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2년 뒤 총선에 대비해 혁신과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며 최재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어떻게 당원 민주주의를 더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공천제도를 적절하게 수정할지 연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6.1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오전 비대위 비공개 회의를 통해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지고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거 패배에 대해 지지해 주신 국민과 당원께 먼저 사죄드리고 최선을 다해준 2,900여 명 후보들께도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할 새 지도부는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거쳐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선 패배로 들어선 비대위가 지방선거 참패로 석 달 만에 또다시 물러나게 되면서 민주당은 당분간 경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진한 성적에 책임을 지고 대표단 전원이 총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여영국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 국민께서 너무나 냉정한 판단과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성찰하고 쇄신하는 마음으로 총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기초단체장 당선자를 내지 못했고 광역의원 2석, 기초의원 7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에 원외 정당인 진보당은 울산 동구청장 선거에서 김종훈 후보가 당선됐고 광역 기초의원 당선자를 20명이나 배출해 제1진보정당이란 정의당 위상에도 흠집이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지난주 대비 소폭 오르면서 54%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곳이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상대로 벌인 전국 지표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전주보다 6%포인트 오른 54%로 조사됐습니다. 잘 못한다는 응답은 27%로 일주일 전보다 2%포인트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두 평가 차이는 27%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이었으며 잘 모르겠다 혹은 무응답도 20%를 차지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권에서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4석을 휩쓸면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민주당은 경기도를 사수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회색이 짙었던 민주당은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당선되면서 겨우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선거 막판에 불거진 김포공항 이전, 노인 평화 발언 논란 등 잇단 민주당 실책에 여권 우위가 점쳐지면서 불리한 구도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집권당 소속인 김은혜 후보를 상대로 인물론을 강조하면서 표심을 자극한 게 유효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이 아닌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수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도의 도지사로 여러분 말 잘하는 말꾼을 뽑으시겠습니까? 일 잘하는 일꾼을 뽑으시겠습니까? 여기에 김동연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대대적인 민주당의 혁신과 반성을 강조했던 점도 극적인 역전의 발판을 놓은 계기가 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경기도를 아쉽게 놓친 국민의힘은 선거 전체 승패를 좌우하는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서울과 인천에서도 비교적 손쉽게 승리를 거뒀고 국민의힘 계열 보수정당으로는 16년 만에 충청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보수정당이 충북, 충남, 대전뿐 아니라 세종까지 4개 광역단체장을 모두 석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거라는 것이 과거의 심판, 미래의 선택, 정말 정확한 판단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새삼 겸손함을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더 느낍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14곳을 석권했던 민주당은 정반대의 처지에 놓이게 된 셈입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가 정권교체 뒤 3개월도 안 돼 치러진 만큼 유권자들은 정권 초기 정부 견제론보다 안정론을 선택한 거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인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체육훈장 최고 등급인 청룡장을 수여합니다. 세계 1위 브라질과의 A매치를 앞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깜짝 방문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서울시민선거 국가체육발전에 이루어진 공로를 보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 체육훈장 청룡장 2022년 6월 2일 대통령 관장님을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훈장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관객 여러분, 서울의 선수의 훈장 수여를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예, 이어서 6.1 지방선거 결과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압승은 서울구청장 선거에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7곳을 국민의힘이 가져갔는데 부동산 표심이 색깔을 바꿨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선 서울구청장뿐 아니라 서울시의회, 경기도 기초단체장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했지만 이번엔 국민의힘이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앞선 지방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무려 24곳을 휩쓸었지만 이번엔 정반대였습니다. 국민의힘은 17곳에서 승리하며 4년 전의 악몽을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부동산 표심이 승부를 가른 거로 보입니다. 재건축 문제 등이 얽힌 이른바 한강벨트 가운데 성동을 뺀 10곳이 무더기로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당발 김포공항 이전 공약의 중심지 강서구에선 결국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인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청장은 민주당 후보를 뽑았지만 정작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찍은 자치구가 8곳에 달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을 포함해 송영길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그만큼 약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구청장들,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의 당선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는데 아쉬움이 큽니다. 민주당이 독식했던 서울시 의회의 권력 지형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이 당시 110자리 가운데 102석을 차지했지만 이번 선거에선 국민의힘이 112자리 중 60석 이상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시 예산안 심의권과 행정감사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시의회의 과반을 국민의힘이 차지함에 따라 재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전 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뭐 일 좀 하려고 그러면 시의회에서 뜻대로 되는 게 없었죠? 정말 서럽고 외로웠었습니다. 접전 끝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경기도, 기초지자체에선 국민의힘이 압승했습니다. 4년 전엔 경기도 31개 시장과 군수자리 중 연천과 가평을 빼고 29곳을 민주당이 가져갔지만 이번엔 국민의힘이 22곳을 차지한 겁니다. 서울과는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층도 김은혜 후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던 거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는 경기도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당선인은 출구조사는 물론 개표 내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에 밀렸지만 개표 막판 극적으로 판세를 뒤집었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한편의 영화 같은 승부였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득표율 49%를 기록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로 제쳤습니다. 차이는 0.1%포인트, 만표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저 김동연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변화를 바라는 우리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간절함과 열망이 함께 어우러서 오늘 승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과정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출구 조사에서 김은혜 후보의 오차 범위 안에서 뒤졌습니다. 개표율 95%가 넘도록 단 한 번도 김은혜 후보를 앞서지 못해 일부 방송사에선 김은혜 후보의 당선 유력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바뀐 건 개표가 96% 넘게 마무리된 새벽 5시 반쯤. 김동연 후보가 역전에 성공하자 두 후보 캠프에선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극적인 뒤집기에 성공한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고정을 하면서 오로지 경기도 또 경기도민의 발전과 삶의 질을 위해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경기도에서 5%포인트 넘게 벌어졌던 차이를 대폭 줄이는 데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에 보여주신 그 지지와 열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더 큰 힘을 모아주십시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피말리는 접전에 김동연 당선인과 김은혜 후보는 물론 여야 관계자들도 밤새 뜬 눈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YTN 주태현입니다. 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에서 야권 대선 주자를 거쳐 이제 경기지사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로 민주당 내에서의 정치적 입지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관료 출신입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새로운 물결을 창당해 대선에 도전했습니다. 저는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섭니다. 오늘 저는 정치의 창업을 합니다. 중도층 확보가 필요했던 여야 모두에게 단일화 구애를 받았지만 끝내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이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에는 민주당에 입당해 당내 경선에서 쟁쟁한 다선 의원들을 줄줄이 꺾고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저와 함께 아름다운 경선을 해주신 우리 안민석 의원님, 조정식 의원님, 또 염태영 전 시장님께 깊은 감사와 위로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뜨겁게 경쟁했지만 결국은 한 팀입니다. 경기지사에 당선되며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외에 딱히 구심점이 안 보이는 민주당 내에서의 정치적 입지도 탄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뒤를 이어 경기도정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다면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초선 국회의원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거쳐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을 노린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훗날을 기약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이 과분한 지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묵묵히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대선 주자급 김동연 후보를 상대로 초박빙 접전을 벌이며 선전했던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대선이 끝난 지 2달여 만에 나란히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서 한 석을 빼앗으며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박빙이라는 일부 여론조사가 있었지만 결과는 10%포인트 넘는 넉넉한 승리였습니다. 계양을 지역 구민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성실하게 역량을 발휘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최대한 잘 해내겠습니다. 경기 분당갑에서도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김병관 후보에게 20%포인트 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대선 이후 2달 만에 모두 국회 입성에 성공한 겁니다. 초선 의원이 된 이재명 당선인, 의원직 사퇴 5년 만에 삼선고지에 오른 안철수 당선인도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각 당이 처한 상황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충남 보령 서천에서는 새벽까지 엎치락 뒤치락하는 접전 끝에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가 민주당 나소열 후보를 1000여 표 차로 떠돌렸습니다. 이 밖에 대구 수성을은 국민의힘 이인선, 강원 원주갑은 국민의힘 박정아, 경남 창원 의창에서는 김영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제주 을에서는 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5곳에서 승리했고 민주당은 2곳에서 이겼는데 국민의힘 전체 의석수는 114석, 민주당은 169석으로 늘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한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본인과 경기도 선거에서 이겼지만 절반의 승리에 그쳤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에 완패했는데 당권 도전을 두고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대선 패배 석 달 만에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본인 선거에서 이기고도 끝내 웃지는 못했습니다. 직전에 지사를 지낸 경기도에서 김동연 후보가 겨우 이겼지만 정작 인천시장은 내줘야 했습니다. 전체 결과를 봐도 민주당은 참패에 가깝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엄중한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연고가 없는 민주당 텃밭 인천 계양을에 도전장을 내며 이재명 위원장은 애초 전국 선거를 지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방탄 출마라는 국민의힘의 집요한 공세에 상대인 윤영선 후보가 무섭게 따라붙었고 결국 선거 기간 내내 대부분 인천에 발이 묶였습니다. 검찰, 경찰 수사 아무리 압박해도 전혀 걱정되지 않습니다. 자꾸 방탄하는데 여러분들은 물도 안 든 물총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대했던 전국 선거에서의 이재명 효과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여기에 선거 막판 꺼내든 김포공항 이전 공약은 여당의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당내 혼란을 불러온 자충수란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관측됐던 이재명 위원장의 향후 행보도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선거 패배에 대한 당내 거센 책임론이 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지가 지금 굉장히 관심거리인데요. 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내가 나오기로 결심을 해가지고 그나마 이렇게라도 됐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순간 당은 내용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 분당갑에서 압승을 거두며 3선 고지에 오른 국민의힘 안철수 당선인은 상대적으로 순탄하게 당권과 차기 대권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을 곧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뜻으로 본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한껏 몸을 낮추면서도 거대 야당을 향한 목소리는 높이면서 전국에 유리한 고지 선점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태민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압승을 지켜본 윤석열 대통령은 첫 일성으로 민생과 경제를 내세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줄곧 강조해온 일할 기회를 달라는 호소를 민심이 들어줬다고 판단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뒷받침된 국정 동력을 발판 삼아 부동산 등 각종 경제 정책에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뒤 열린 첫 지도부 회의에서 결과에 자만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겠다며 한껏 자세를 낮췄습니다. 2년 뒤 총선을 대비해 혁신의 고삐도 강하게 틀어주었습니다. 제가 힘주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겸손하게 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더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의 혁신과 개혁을 가속하기 위한 그런 고민에 대해 가지고 더 논의하고 민심을 등에 업은 원내 지도부는 거대 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의 뇌관으로 꼽히는 법사위원장직부터 얼른 내놓으라며 민주당의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1년 전에 민주당이 약속한 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심자락만 135 온 것은 나비 효과가 돼서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방 권력 탈환에 성공하며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할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 향후 국정 운영에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지난 대선에 이어 6일 지방선거까지 연거푸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에선 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총사퇴했습니다. 차기 전당대회까지 또 임시지도부가 꾸려질 예정인데 산적한 현안 속에 민주당은 다시 한번 경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던 3월 대선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참패 성적표를 받아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당이 제대로 된 혁신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에 아무래도 큰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100분간의 비공개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은 완패를 책임지기 위한 총사퇴였습니다. 대선 패배로 송영길 지도부가 사퇴하고 들어선 비대위가 불과 84일 만에 또다시 물러난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해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먼저 사죄드립니다. 일부 비대위원은 이재명 상임고문 책임도 거론하며 혁신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를 직무대행으로 국회의원과 당무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수습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또 오는 8월 전당대회까지 재차 새 지도부를 꾸릴 예정인데 선거 패배 후폭풍과 후반기 원구성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당의 진로도 경랑 속에 들었습니다. 대선, 지선 결과 및 지난 5년 민주당의 모습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다수가 폭넓게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욱 초라한 결과를 받아든 정의당 대표단도 총사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광역의원 2석, 기초의원 7석을 얻는 데 그쳐 울산 동구청장 당선자의 광역기초의원을 20명이나 배출한 원외 진보당에도 밀리는 수모에 직면했습니다. 진보정당을 처음 시작하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초라한 성적표와 마주한 민주당과 정의당 지도부가 모두 물러나면서 당분간 야권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마무리된 6일 지방선거의 의미 그리고 향후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새벽까지 이제 개표 결과 지켜보면서 이제 참 설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 새벽까지 보면서도 사실 몇몇 이 초접전 지역은 참 승패를 끝까지도 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이제 대역전극이 펼쳐졌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개표 결과 보면서? 전반적인 판세는 예측을 했어요. 네. 대략 12대 5 아니면 13대 4 정도가 되겠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시까지 보고 잤거든요. 자고 네. 나서 잘 때는 김은혜 후보가 이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고 나서 한 5시 반쯤 일어나니까 역전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황당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요,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윤석열 정권 발목 잡지 마, 좀 일할 수 있도록 그냥 한번 내버려 둬봐.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당 지지율도 높았고 대통령 국정 긍정 평가도 50%를 상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구도 하에서 민주당이 이기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선거였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뭐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 저도 뭐 피말리는 심정으로 지켜봤었는데요. 네. 한 3시쯤 잤는데 아침에 한 7시쯤 가까이 갑자기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질 수밖에 없는 선거이긴 했습니다. 그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예측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12대 5냐 아니면 11대 6이냐 이 정도 차이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 여론조사 결과도 그랬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예상보다는 조금 더 민주당이 패배한 선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충청권에서 교두보가 사라진 것, 이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세종 정도에서는 이겨줘야 민주당이 그래도 뭐 선방 정도는 아니더라도 완패했다는 평가는 받지 않았을 텐데 세종에서까지 진 것은 민주당이 앞으로 충청권 지역의 민심을 다시 돌리는데 상당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점들 좀 시사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민주당이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특히 이제 충청권에서 이제 패배가 상당히 민주당에는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셨고요. 투표율을 보면은 이제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이제 두 번째로 낮았죠. 사전 투표율로도 사실 좀 예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좀 유권자분들이 이제 투표소로 많이 안 간 것을 보고 정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 피로감이 표출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피로감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정치에 대한 불신도 있는 것 같고 각 여야 정당에 대한 혐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투표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각 정당이 날씨가 좋아가지고 많이 놀러 가셔가지고 투표를 안 한 거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민주당이 선거 질 것 같으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오질 않았어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 전반에 대한 혐오가 있다고 저는 불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 개혁을 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가 각 정당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더 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각 정당의 가장 강력한 지역적인 기반인 곳에서 전국 최저 투표율이 나왔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 37.7%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에서 43.2%가 나왔어요. 이것이 말해주는 그러한 의미가 뭐냐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당, 우리 후보 밀어줘야지라고 했으면 정말 투표율이 제일 높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투표율이 낮았다는 것은 상당히 뼈아프게 각 정당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투표 안 해도 어차피 당선된다 뭐 이렇게 그런 보는 의미도 건가요? 있겠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지난 대선 때 투표를 해가지고 나의 뜻을 밝히더라도 내 삶을 바꿀 만한 그런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기초의원들 내가 선택하더라도 정치가 바뀌지 않는 것 같아. 그런 무력감을 국민들에게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광주는 그렇게 이제 투표율이 낮았는데 또 전남은 또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광역 이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투표율이 높았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투표율은 미치는 영향이나 요인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 구성에 관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과거 선거도 다 마찬가지지만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투표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는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투표율이 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광주는 지난번에 60.2% 지방선거 투표율 나왔을 때 59% 투표율이었었거든요. 이번에 굉장히 낮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광주는 민도가 높다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해왔었는데 아무리 지역 내 경쟁이 지금 느슨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투표율이 안 나온 것은 공천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만큼 또 상실감이 커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투표율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만하지 말라, 쇄신하라 두 가지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이렇게 낮게 나온다는 얘기는요. 결국 60대 이상의 투표율은 늘 70% 정도로 상수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그 나머지 50대 이하 세대가 투표를 그만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을 때 투표율이 다 낮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낮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민주당은 세대 간의 어떤 균형이 좀 맞지 않는 상황, 인구 구성 비율도 맞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게 민주당 쪽으로 지지세가 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40대 투표율이 좀 낮았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이 그만큼 지지자들한테 실망을 줬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투표 요인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쇄신하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를 그만큼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별로 없었던 선거였다. 그게 또 투표율로 그대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뭐 물론 이제 선거에서 승리했으니까 환호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 지지층도 투표에 그만큼 안 나왔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 뭐 당연히 이길 거기 때문에 안 나왔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기는 승리의 요인이 60대 이상의 절대적인 지지를 통해서 승리하는 이런 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50% 조금 넘는 이 정도 수준이 나오는 것에 거의 비례한 만큼의 기대치를 갖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그만큼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투표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양쪽에서 같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국민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투표율이 그렇게 낮았던 부분은 여야 모두 공히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바라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주셨고요. 역시 이제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 경기도였죠. 이 개표 결과를 이렇게 쭉 지켜보면은 사실은 새벽 5시 32분 그 역전의 순간 이전까지 이 김동연 후보가 김은혜 후보를 한 번도 이기지 못한 걸로 지금 돼 있어요. 이제 아주 미세하게 이제 그 사이가 이제 이게 격차가 좁혀지다가 새벽 이제 5시 반 거의 돼서 32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때서 이제 역전이 일어났죠. 그 원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좀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막판까지 이제 선거 가면서 여러 가지 뭐 이 변수가 두드러진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원인은? 기본적으로 구도가 불리한데도 네. 김동연 후보가 본인의 인물 경쟁력으로 이긴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대선 후보까지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도민들의 눈높이가 그래 우리 경기도지사 할 정도 사람이면 대통령 감 정도는 돼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감에 있어서 김은혜 후보보다는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한 사람이 경기도 도정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이 도지사 감인 것 같아. 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8,900여 표 차이로 김은혜 후보가 졌다라고 하면 막판에 나왔던 본인의 재산 누락 의혹. 그것이 좀 상당히 뼈아프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각 투표소마다 그것이 게재가 됐었고요. 각 언론에서 그리고 민주당과 김동연 후보 측에서 집중적으로 3, 4일 동안 공격을 했거든요. 경기도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도층이라든지 국민의힘의 연성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저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여러 가지 좀 본인을 향한 의혹들 그것을 좀 극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 재산 이 신고 누락 부분 그리고 역시 이제 김동연 후보의 이제 일굴론, 인물 경쟁력 이런 것이 이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개표 결과를 보면 아까 저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막판에 가서 이제 대역전극이 펼쳐진 그 양상이 이 사전 그 투표소에 이제 투표함이 이 막바지에 가서 이제 많이 또 이제 개표가 됐다고 해요. 네. 근데 사전 투표에 좀 민주당 쪽 지지자들의 표가 좀 많이 몰려 있었던 거 아니냐, 김동연 후보 쪽에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이게 꼭 재산 이 누락 부분뿐만이 아니고 이 김동연 후보의 인물 경쟁력이 더 작용한 건지 여러 가지 뭐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전 투표는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좀 많이 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에도 사전 투표율이 사전 투표함이 개봉이 될 때는 그때는 이재명 후보가 앞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 투표함이 개봉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도 약간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층들이 투표장으로 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젊은 층들 입장에서는 앞서 이제 김은혜 그 후보의 어떤 개인적인 리스크 문제 말씀을 하셨지만 공정이라는 화두 건드릴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KT 취업 청탁 문제도 있었고요. 뭐 가짜 경기맘을 내세웠다. 그러니까 자녀를 지금 경기도에서 키우지도 않으면서 해외 유학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맘을 내세웠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선거 막판 중앙선관위에서 이거 재산 축소 신고했다, 16억 정도 했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허위사실 공표 문제까지도 함께 고발하겠다고 하는 조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20, 30대 여성 남성 표심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의 20, 30대 남성이 공히 한 70%를 오세훈 후보를 지지를 했거든요. 근데 경기도로 가면 그 지지율이 뚝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서울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20대 여성은 오세훈 후보를 60% 지지했는데 경기도에서 김동연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방송 3사 출구조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65%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일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이라고 하는 하드를 건드렸다. 이런 것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성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더 올라가는 현상은 제가 볼 때는 일부 이재명 효과가 남아 있었던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가 뭐 이른바 윤심을 가지고 계속 마케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장동 의혹도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물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존의 저변에 깔려 있는 지난 대선에 어느 정도의 여운들이 살아남아 있던 측면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네. 대선 때의 이제 양상과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 결과를 보면은 대선 때보다는 이제 격차가 굉장히 좀 그렇죠. 줄어든 건 맞고요, 여야가. 하여튼 뭐 그 원인 분석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좀 그 해석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그 선거 결과도 보죠.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이변이 없었죠. 그렇죠. 네. 다만 이제 오세훈 시장의 이제 승리로 여권의 어떤 차기 대선 주자로 좀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아마 당장 내일 다음번 차기 대통령 여론조사를 해보면 오세훈 후보가 좀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전역에서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항상 우세했던 지역에서도 득표율에서는 다 이겼다라고 볼 수가 있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서울시 의원들도 3분의 2 정도가 국민의힘 출신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오세훈 후보가 그동안 민주당이 압도적인 서울시 의회를 장악을 하고 있어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본격적으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장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를 바꾸고 새롭게 자신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많은 국민적인 서울 시민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대선 후보로 탄탄한 입지를 갖춰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동의하시는지요? 뭐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뭐 최초의 사선 시장이 돼버렸잖아요. 뭐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확고하게 자기의 어떤 정치적 위상을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결의 얘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오세훈 시장이 잘한 측면으로만 본다면, 국민의힘이 잘한 측면으로만 본다면 1년밖에 안 된 시장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러다. 이런 그 유권자들의 표심이 작동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도 많이 도와줬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추경안 통과되고 네. 자영업 그 손실 보상 문제가, 그러니까 보상금이 풀리기 시작했잖아요. 그 바로 선거 직전이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민생안정대책 이틀 전에 나왔는데 거기에 부동산 문제 대고 들어가면서 보유세를 깎아주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구청장 선거에서 한간벨트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구청장을 이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도 저는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그만큼 유권자의 마음을 못 얻었다. 그건 잘못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하고 송영길 후보 두 명의 표차가 87만 표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오롯이 정당 지지율로만 평가할 수 있는 광역 비례의 경우에는 57만 표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30만 표 정도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를 30만 명 정도는 민주당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안 찍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뭐 공천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송영길 전 대표가 그만큼 호감을 얻지 못했다거나 이런 책임론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개항을 보궐선거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승리를 거뒀죠.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왔었던 그 어떤 초접전 양상보다는 훨씬 더 이제 이 격차를 벌리면서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자, 이재명 이제 국회에 이제 등원했으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된 거죠. 자, 근데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이 민주당의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도 이제 불거지고 있고, 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의 앞으로 이제 향배와 같이 연결지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재명 리스크가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였고 네. 그것 때문에 전 지방선거에 패배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재명 리스크가 결국에는 민주당의 혁신과 개혁을 막고 전당대회 분란과 갈등만 더 불러일으킬 것 같다라는 네. 좀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오늘 당장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기 혼자 살려고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도 못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앞으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내부적인 갈등과 혼란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당장 이러겠죠. 아니 지방선거 완패했잖아. 그런데 총괄선대위원장이 어떻게 책임을 안 지고 당대표 선거에 나오려고 그래? 이게 말이 돼? 우리가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특히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비대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지방선거를 패배한 거 아니냐. 대선 패배를 우리가 제대로 반성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런 똑같은 현상이 또 반복될 수 있다. 이재명 후보가 또 자기만 살려고 자기가 대권 후보에 재권에 출마를 하려고 당대표에 나가서 2024년 공천권을 휘둘러서 많은 세력, 국회에서 많은 세력을 당선시켜서 2027년 대선에 도전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당은 개혁이나 혁신하지 못하도록 자기 이재명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이냐. 진보 진영과 민주당이 살아나갈 길이냐. 그런 것에 대한 끊임없는 내부 권력 투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의원들이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민주당 살릴래? 아니면 너 목숨 살릴래? 이러면은요 2024년 총선이 있잖아요. 네.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한테 줄 설 수밖에 없어요. 개파 정치가 다시 민주당을 휩싸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민주당과 개혁과 혁신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를 당대표 만들기 위한 개파 싸움이 더 혼란스럽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2달 동안 극심한 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저는 이러한 모습을 난장판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해 봅니다. 권력 갈등, 개파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민주당이 이제 뭐 조기 이 전당대회를 할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어떻게 꾸려질지는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재명 그 의원을 대체할 만한 다른 어떤 그 리더십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는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으면 네. 민주당은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크게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좀 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비판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럼 친문 주류 세력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당권을 잡으면 그럼 당은 조용해지고 그럼 잘 운영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선거의 참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선거 기간 동안에 선거 전략을 잘못 짠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거기에 이재명 후보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하기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민주당에 실망해서 투표장으로 안 나간 적극 지지층이나 소극적 지지층, 중도층 이런 입장으로 바라보면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훨씬 책임이 커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당 주류 진영이잖아요. 왜냐하면 뭐 이른바 이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그 이후에 당내 갈등을 정리하는 과정도 그랬고 또 충청권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전 대전이 굉장히 아까웠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천 실패했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벌써부터.
그러니까 대전 서구의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서 공천 잡음이 생겨나면서 서구 쪽에서 결국은 민주당 후보가 아닌 쪽에 표를 던졌다. 그게 패인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 공천은 누가 한 겁니까, 그러면은? 근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건데 선거 끝나자마자 앞서 이제 김동연 후보 당선 얘기 나왔지만 7시 3분에 당선을 확실히 떴는데 몇 시간 지나자마자 이재명 탓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책임론으로 공격하는 거 마치 선거 끝나길 기다린 사람처럼 어차피 이번에 선거 질 테니까 지면 다 이재명 책임으로 돌려야 되겠다고 작심하고 덤비는 사람들처럼 나오는 것. 이런 태도들이 앞으로 당내 갈등을 오히려 더 심화시키는 방향 쪽으로 가는 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패배한다고 하면 모두 다 성찰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자중하면서 뭔가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당장 이렇게 누구 책임, 어떤 계파의 책임으로 책임을 돌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 이번 전당대회 때는 굉장히 좀 시끄럽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좀 약간 결은 다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어쨌든 이 민주당 당내에서 당분간 상당히 좀 이 불협화음이 나올 것이다, 좀 시끄러울 것이다 이런 부분은 이제 그 공통적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선거의 압승으로 국정 운영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이제 이 추동력을 얻게 됐고, 하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더 이제 책임감이 무거워진 거죠. 그럼요. 예, 이제 자만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국회 원 구성 문제도 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지방선거 승리로 인해서 이 원구성에서 좀 목소리가 더 실릴까요? 국민의힘 쪽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이번에 지방선거의 민심이 무엇이냐면 그냥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민주당 발목 좀 잡지 말아봐. 그냥 한번 다 맡겨봐. 이러한 민심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 우리가 가져야 돼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약속했던 걸 지금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옳지 못한 것 같고요. 일단은 정권을 잡았고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확인됐으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신들의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170석 가까이 있으니까 제대로 견제를 해야 돼. 견제에 더 방점을 두는 순간 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더 외면받을 것 같아요. 현재로선. 한 6개월 정도라도 우리가 정말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협조했는데 윤석열 정권 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국민들한테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지방선거 실패의 하나의 원인도 캐치프레이즈를 제발 저희들 윤석열 정권 견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 좀 지원해 주세요. 지지해 주세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출범한 지 22일 된 정권을 뭘 견제합니까?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회초리를 여당에게 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국민의힘에게 양보할 건 양보를 다 하시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향후에 잘못을 지적할 중요한 명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이제 원구성 문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양보할 거 있으면 다 양보하면 찾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원 구성이라는 게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네.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 일단 저는 전열을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법사위원장 기존 약속대로 지키는 게 맞다. 네. 민주당은 아마 내놓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이번 선거 결과가 그렇게 하라는 국민의 명령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법사위원장 내주고요. 또 국민의힘에서 운영위원장 달라, 국토위원장 달라, 계속 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가져갈 수 있는 거 갖는 이런 방식으로 국회 원구성을 풀어나갔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마음도 못 얻고 지지층 소극적 지지층이나 중도층 마음도 못 얻었던 거는 국회의원들이 그만큼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른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처리할 때 적극 지지층은 완전히 수사권 박탈하던가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내던가 소극적 지지층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지금 양향자 의원이나 아니면 민영배 의원 사보임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 보이지 않던가 이 양쪽의 문제가 다 같이 걸려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인사청문회 국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렇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좀 제대로 청문회 하던가.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양쪽의 마음 하나도 못 얻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좀 전열 좀 정비하라는 국민의 마음이다. 지지층들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그 표심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국회의원 그만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2년 뒤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그 전까지 뭐 당내에서는 뭐 이건 부정적으로 얘기하든 긍정적으로 얘기하든 개파 싸움이든 밥그릇 싸움도 일정 부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정치의 본령에 가까운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권력 싸움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국회 구성에 있어서만큼은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정말 실력 있다. 나중에 결과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하던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도와줄 거 있으면 확실히 도와주는 모습 보이는 거.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1년 뒤든 평가받도록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선거로 교육계도 2014년 이후 8년 만에 지형이 크게 뒤바뀌었습니다. 혁신학교와 9시 등교제 등 진보교육감 정책은 상당 부분 후퇴가 예상되고 학력 진단 평가가 부활하는 등 학업에 방점을 둔 정책이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교육계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은 2014년 이후 진보 진영이 거의 독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로 충북과 제주, 부산은 8년, 경기도와 강원에선 교육감 전국 직선제 도입 이래 처음으로 보수 교육감이 들어서면서 이들 지역의 교육정책 대전환이 예상됩니다. 일단 혁신학교의 입지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학교는 경쟁을 지향하고 토론과 발표 등 수업 참여도를 높인 진보 교육감 대표 상품이었지만 상대적으로 교과 수업을 등한시해 학력 저하를 부른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코로나19 사태로 학력 격차가 심화하자 보수 교육감들은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또 기초학력 평가 시험이 부활하는 등 학력 신장과 취업 지원 정책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혁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평가도 없고 또 숙제도 없고 또 학교 교실 내에서 어떤 지도가 없는, 훈육이 없는 교육. 현장에 가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하고 난 뒤에 현장 중심의 해답을 제시하고 행복시설을 이어갈 건 이어가고 또 바꿀 건 바꿔서 진보 교육감 체제에서는 특권 교육으로 비판받던 특목고와 자사고는 새 날개를 달게 됐는데 전국 절반을 차지한 보수 교육감들이 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를 유지 강화한다면 다른 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도 학생 인권 조례와 9시 등교제 등은 상당 부분 후퇴하겠지만 방과 후 수업이나 돌봄 등은 계속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경기도 임태희 교육감은 초등학교 아침 급식도 약속해 실현 여부가 주목됩니다. 고교학점제는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에선 실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보완을 위한 속도 조절론에 무게가 실릴 전망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이번에도 MZ세대로 불리는 20, 30대 남녀의 표심이 크게 갈렸습니다. 출구조사를 보면 남성들은 국민의힘을, 여성의 경우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흐름이 뚜렷했는데요. 강민경 기자가 2030 남녀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2030 남녀는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20대 남성의 65%는 국민의힘 후보를, 20대 여성의 66%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30대의 경우도 남성의 58%는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는데 여성은 56%가 민주당 후보를 택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남성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 여성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각각 절반이 넘는 지지를 보낸 것과 비슷한 흐름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또래가 성별 차이로 이렇게 극명하게 지지 정당이 갈리는 경우는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한 건지 2030 청년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먼저 20대 남성은 집값 문제와 안보를 투표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집값 문제에서 윤석열 후보 쪽이 문제를 좀 완화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군대나 안보 같은 부분에서
더 신경을 써주는 정당의 표가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30대 중에선 평등보다 자유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금 정부는 뭐 이제 한 달도 안 됐지만 자유시장 경제 체제 내에서 저희가 이제 열심히 살면은 그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도. 반면 여성들은 소수자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 또는 소수자의 복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보고 투표를 한 것 같습니다. 둘 다 내키진 않지만 최악보단 차악을 선택했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한쪽으로 쏠린 정당으로 주기보다는 좀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정당에 표심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남성과 여성은 자신을 더 잘 대변해줄 듯한 정당에 각각 한 표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간 소득 양극화가 더 커지며 청년들 사이에 희망이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했고 현실에 대한 분노 역시 커졌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불만을 가지면 실제적으로 그 불만에 대한 어떤 전가의 대상을 찾게 되는데 그게 지금 성별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진영 결집을 위해서 갈등을 조장하며 이른바 갈라치기 정책을 내놓는 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검찰이 선거사범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당선인 51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마지막 선거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바로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들이 서울 중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양호 중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하는 행사를 개최하도록 지시하고 행사에서 업적을 홍보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검찰은 구청장실과 비서실 등에서 구청 행사, 내부 의사결정 관련 문건과 자료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양호 구청장은 이번 선거에서 불과 400여 표 차이로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선거 직후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대통령 선거와 이번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무엇보다 검찰 직접 수사권 제한, 검수완박으로 선거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가 올해 말까지만 가능해 검찰은 관련 수사에 더욱 고삐를 쥘 전망입니다. 발맞춰 대검찰청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범 1000여 명을 입건해 900여 명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당선인 51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에 더해서 국회의원 당선인도 3명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져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소속 정당 등을 막론한 같은 잣대로 엄정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판에 넘겨지는 주요 사건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앞두고 여론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에서 검찰은 남은 기간 성과를 통해 수사 역량을 입증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 취임사를 손글씨로 써서 SNS에 올리면 상품권을 주는 경품 이벤트를 진행해 논란입니다. 행사에 쓰이는 돈은 국민의 세금인데요. 얼마 전 검찰 내부망에는 한 장관에 대한 칭송 댓글 수백 개가 달리는 등 과도한 충성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한 장관은 YTN 보도 직후 해당 이벤트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지난달 27일 공식 SNS 계정에 올린 글입니다. 정의와 상식의 법칙, 미래 번영을 이끌 선진 법치행정 문구를 손글씨로 써서 자신의 계정에 올리자는 캠페인 홍보글입니다. 추첨을 통해 5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10장 등 모두 80만 원어치 경품을 주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해당 문구는 열흘 전 취임한 한동훈 장관 취임사였습니다. 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칙을 앞으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선진 법치 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이끌어 나갑시다. 이후 200개가 넘는 글이 올라왔고 대다수 누리꾼은 한 장관 취임사를 손글씨로 써서 공유했습니다.
경품 구입비로는 법무부 홍보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법무부 인스타그램 계정엔 이민정책 관련 글에 한 장관 해시태그까지 달렸다가 취재 이후 삭제됐습니다. 전임 박범계 장관 때도 유튜브 등 법무부 공식 계정으로 장관 행보를 홍보해왔지만 이렇게 장관 취임사를 손글씨로 써서 경품까지 주는 건 어느 행정조직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법무부 공식 계정이 장관 개인 홍보 수단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무부는 다른 행정부처 등에서도 많이 하는 행사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이었지만 YTN 보도 직후 입장을 바꿔 행사를 중단했습니다. 법무부가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국민께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였다면서도 한동훈 장관이 통상적인 홍보활동일지라도 비판적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면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한 장관은 과거부터 해오던 것일지라도 장관 개인 홍보성으로 보일 수 있는 행사 등은 앞으로 일체하지 말 것도 법무부 실국본부에 지시했습니다. 얼마 전 한 장관이 검찰 내부망에 올린 검사 사직 인사글엔 300명이 넘는 검사들이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대다수는 한 장관을 향한 노골적인 칭송이었는데 사실상 인사권을 진 실세 장관을 겨냥한 충성 경쟁이라며 내부에서도 낯뜨겁다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장관 행보를 적극 홍보하는 법무부 정책 기조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임사를 손글씨로 쓰라며 경품까지 주는 건 매우 이례적인 행사라 자칫 맹목적인 충성 경쟁이 법무부 정책의 본질적인 선의마저 퇴색시키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네, 6일 지방선거가 마무리됐지만 과열된 선거전으로 고소 고발이 이어지면서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선된 51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되면서 당선 무효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장윤미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미 이제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선거법 위반으로 주로 고발된 사람들이겠죠. 878명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유형으로 입건된 겁니까? 사실 제일 많은 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후보들이 워낙에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네. 집단 문자를 발송하거나 할 때 여론조사를 해보면 내 후보가 기호 1번 내지 2번 후보가 1등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배포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랄지 아니면 실제 여론조사 내용과 다른달지 이런 부분이 전형적인 허위사실 공표로 제일 많이 입건이 되는 유형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많은 유형이 금품수수인데 32%를 차지할 정도로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도 금품수수로 입건된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이 공무원 선거 개입 그리고 선거 폭력 유형들입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선거법에서 5년 이하 내지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수준이 상당히 좀 높다는 점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건수는 지금 878명이 입건돼 있지만 수사 선상에 올랐던 사람들은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소가 되거나 무혐의로 처분이 완료된 사건을 제외하고 현재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수치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2018년도에 지방선거와 대비를 하면 한 절반 수준으로 입건자 수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 검찰은 아무래도 투표율이 보여주겠지만 이번에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여느 선거 때보다는 다소 떨어진 점 등을 이유로 짚고 있습니다. 네. 선거법 관련 입건자 숫자가 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좀 문제 제기가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끊이질 않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선거법 위반 수사 대상자의 당선인이 51명이나 지금 포함됐다고 하죠. 네. 실제로 이제 수사를 하고 이제 처벌을 받게 되면은 이 당선 무효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요? 사실 선거법과 관련해서 당선 무효형이 되는 그 기준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낮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공직선거법 264조에 보면 선거 범죄로 유죄를 판시받는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까지도 포함해서 벌금형만 받더라도 완전히 당연하게 이 직에서 내려오게 되는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원은 통상적으로 선거 사범과 관련해서 당선인 신분일 때는 70만 원 내지 80만 원 등으로 이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고 또 이 부분은 어떤 문제랑도 관여가 되냐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선고형을 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또 5년 동안
박탈당하게 됩니다. 예. 공무 단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나설 수 없다는 불이익이 또 부과해서 수행된다는 점. 또 하나는 무효형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선거 자체가 이 후보가 선출된 과정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15% 이상을 득표해서 선관위로부터 비용을 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 일체를 반환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보로서는 이게 단순히 이 당연직에서 내려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거 비용 보전 문제, 그리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문제까지도 불이익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조항이군요. 자, 이제 저 법조항 100만 원 이상의 이제 벌금형에 해당되면 이제 당선이 무효된다. 자, 저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일각에서는 좀 논란도 있는 조항이기도 하죠. 사실은 이제 이 판사가 네. 이 해당 범죄의 이 유죄냐 무죄냐 이런 것을 이제 판단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이제 이 선거 후보자의 당선 무효 가능성까지 연동해서 생각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그 법적으로 타당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도 있었고 뭐 위헌 시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숙고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게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건 국민들의 투표로, 그러니까 주권자의 어떤 의견이 반영돼서 공무원 지위에 오르게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비교적 낮은 이 벌금 100만 원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이런 투표권을 행사한 국민들의 의사가 완전히 배척되는 결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또 법원 입장에서는 이 100만 원이라는 기준선이 비교적 낮게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의원직이나 면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또 선고형을 선고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항상 있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된 적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이 100만 원 기준선이라는 거는 또 공무원이라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법적 질서를 또 지켜야 된다는 그런 특수성 등등을 고려해서 아직까지는 현행법으로 합헌으로 판단받고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판사 입장에서는 뭐 정치적인 요소까지 은연중에 이제 고려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형을 하다 보면은 이게 100만 원이 아니고 뭐 80만 원, 70만 원 뭐 네. 이런 그 좀 애매한 이 형량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100만 원이라는 이 기준선은 굉장히 좀 엄중하게 바라봐야 되는 그런 법조항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지금 말씀하셨고, 자 그렇다면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이 김동연, 김은혜 이 두 후보, 뭐 김동연 이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는 경기도지사가 이제 된 셈입니다만. 이 두 사람도 서로 이제 고발당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떻게 향후에 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고발이 상당히 여러 건이 서로 주고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 김동연 당선인 측을 상대로 김은혜 후보 측이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변인 논평이 나왔는데 논평 내용이 이렇습니다. 김은혜 후보의 남편은 뭐 미국 변호사인데 미국의 방산업체 이익을 대변해왔다라고 적시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허위사실이다. 그리고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이건 명예훼손에도 해당한다라고 해서 지금 고발장이 김은혜 후보 측으로부터 접수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김은혜 후보 측에서는 이 김동연 당선인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도 당시에 본인과 관련이 있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로 했다. 왜냐하면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 명의로 여러 곳에 선물을 보내게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아는 업체에 이득을 보도록 해주었다라고 해서 국고손실죄, 뭐 배임 등의 혐의로 또 고발장이 시민단체를 통해서 접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으로 김동연 당선인 측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게 고의성이 있다라고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이 부분도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인데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16억 원이 지금 누락된 것으로 선관위에서도 판단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200억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16억을 누락하는 데 있어서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향후 관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TV 토론 과정 중에서 김은혜 당시 후보가 남편이 소유한 이 대치동의 건물 지분과 관련해서 8분의 2가 정확한 사실관계인데 8분의 1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TV 토론이라는 것은 이른바 이제
이재명 당시 지사의 어떤 그 판결,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TV 토론에서 후보자들이 서로 증문즉답 형식으로 주고받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의 잣대가 너무 엄밀할 수는 없다. 숨쉴 공간이라는 이른바 그 법리로 면책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TV 토론 과정 중에서 말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가기는 좀 어려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이 누락한 재산이 16억이기 때문에 전체 재산 대비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 자체는 크기 때문에 고의성 여부가 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를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비록 이제 당선은 안 됐지만은 이후에 이제 정치 활동, 네. 피선거권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검찰에 또 입건이 됐다고 하죠. 자,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선거법 위반으로 걸린 부분은 이번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이 윤석열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한다라고 계속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해서 고발장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예. 또 이재명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법률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은 수면 아래 지금 밑에 있지만 앞으로 속도를 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대표적인 것이 대장동 개발 의혹입니다. 그렇죠. 그 이익의 주체로서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했는지, 이게 업무상 배임으로 의율할 정도의 어떤 범법 행위인지와 관련해서 이 부분 검찰이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네. 또 성남 FC와 관련해서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에 어떤 기업의 인허가 관련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 FC 광고비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사실 이 부분은 지난해 9월에는 한번 불기소 송치, 그러니까 송치가 아예 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없다라고 일단락이 됐지만 당사자가 이 일을 하면서 검찰로 넘어가게 됐고 성남지청에서 그 당시에 수사검사가 이 부분을 더 이상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뭐 외압이 있다라는 취지로 상당히 반발하기도 했어서 이 부분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건입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지금 부인인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지만 그렇다면 이재명 당선인으로까지 경유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재명 당선인이 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수사의 성과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향후에 이제 이재명 국회의원으로 이제 앞으로 등원해서 계속 활동을 하게 될 걸로 보이지만 워낙 많은 이제 이 관련 의혹 수사가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역시 이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네, 사실 연임에 성공했기 때문에 본인이 선거에 후보자로 입후보한 당시에도 교육감의 신분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서울시 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현안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건데 현직 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선거에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게 공직선거법의 기준이기 때문에 혹시 사전 선거운동의 성격이 있진 않은지, 그리고 이런 간담회를 개최할 때는 업무 추진비가 집행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식사를 제공하였다거나 어떤 무슨 물품이 제공됐다라고 하면 그것이 선거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인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현재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이제 6개월이죠. 그렇습니다. 검찰의 이 선거법 사건 관련 이 수사 권한도 이제 올 연말까지로 지금 설정이 돼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검찰도 적극적으로 그 기간 내에 해결하도록 좀 속전속결로 수사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기본적으로 시효가 굉장히 짧습니다. 네. 물론 모든 공직선거법 규정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후보자 매수 등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시효가 상당히 길지만 대부분, 그리고 아까 유형별로 제일 많았던 뭐 허위사실 공표 등과 관련해서도 전부 6개월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바로 9월 달 초에 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부패와 경제를 제외한 나머지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로부터 초기 단계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까지 또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수사 성과와 관련해서 매듭을 짓기 위해서 이번 6일 지방선거의 선거 사범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종전보다도 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검찰도 그런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현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례적으로 여름 초입에 발생한 경남 밀양 산불은 사흘 동안 꺼지지 않고 이어지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 속에 산세마저 험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불길도 좀 잡았다 싶으면 다시 퍼지길 반복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경남 밀양에서 시작된 산불은 사흘째로 넘어가면서 기세가 더 커졌습니다. 산불 진화의 핵심 전력은 바로 헬기. 하루 최대 57대가 동원됐지만 짙은 연기에 갇히는 바람에 원했던 만큼 불길을 잡지 못했습니다. 바람마저 멈춘 가운데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했고 헬기 시야를 가리면서 진화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연기가 많으면은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헬기 운행에 장애 요인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충돌 사고라든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정이 확보가 안 되는 경우에는 헬기 운행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작전을 대신할 무기는 산에 직접 올라가 불을 끄는 사람들. 해가 진 후에 헬기가 철수하면 대원들이 산을 오르내리면서 진화 활동을 펼치는데 산세가 험하고 임도조차 없어 활동이 어려웠습니다. 이렇다 보니 낮에 꺼졌던 불이 되살아나길 반복했습니다. 산에 임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상진화대원이 산불 현장에 투입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진화에 에러가 있어서 그래서 산불이 쉽게 잡히지 않고 울창한 숲도 진화의 걸림돌이었습니다. 무성하게 자란 나뭇잎이 우산 역할을 하면서 바닥에서 타들어가는 불길까지 물이 떨어지는 것을 막은 겁니다. 또 고온 건조한 날씨에 뿌리물이 금방 말라 불씨가 되살아나길 반복했습니다.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져 있고 이파리가 펴져 있기 때문에 공중에서 물을 뿌려도 그 물이 바닥에 도달하지 않고 날이 덥다 보니까 물을 뿌려도 금방 증발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물 살포로 인한 산불 진화 효과가 매우 감소된다.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확인된 산불 영향 구역만 700헥타르 정도. 1986년 산불 통계가 작성된 이후 5월 말에 이처럼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건 이번 산불이 처음입니다. 3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 속에 울진에 이어 밀양까지 대형 산불이 잇따른 상황. 예상치 못했던 여름철 대형 산불이 반복하면서 계절에 맞는 산불 진화 대책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이번 밀양 산불은 36년 만에 가장 늦은 대형 산불입니다. 지난 겨울과 올해 봄 기록된 최악의 가뭄 탓에 삽시간에 번졌는데요. 장마 시작 전인 이달 중순까지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한 밀양은 지난 5월 단 하루밖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강수량도 3.3mm로 평년 106.4mm의 3.1%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밀양뿐 아니라 전국에서 나타났는데 지난 5월 평균 강수량은 1993년 이후 29년 만에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최악의 봄 가뭄이 찾아온 셈입니다. 지난 겨울 일부 남부지방은 50년 만에 가뭄이 기록될 정도로 메말랐는데 지난 5월 전국 강수량도 5.8mm에 불과해 평년의 약 6.1% 수준으로 1993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올해 산불 건수는 1월부터 예년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산불이 점차 줄어들어야 할 5월에도 예년보다 2배 이상 웃도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밀양 산불은 1986년 이후 36년 만에 가장 늦은 대형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최근 워낙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고 낙엽 수분 함량도 낮아 늦은 시기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가 적게 내린 터라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하기 전인 6월 전반기까지는 지금과 같이 큰 산불이 더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기상청이 예상하는 장마 시작 시기는 예년과 비슷한 이달 하순이어서 당분간 최악의 가뭄이 완전히 해소되긴 힘들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이례적으로 오는 19일까지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추가 운영하기로 하고 대형 산불에 대한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법인세와 가업상소, 기업 승계 관련 세제를 개편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파로 민간과 기업이 주도하는 경제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국내 10대 그룹은 향후 5년간 1,055조 원이 넘는 초대형 투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에 적극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기조로 성장과 투자, 일자리 창출은 민간과 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 혁파와 함께 법인세 등 세제 개편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인세 및 가업 상속, 기업 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 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제 개편을 통해 법인세 과표 2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바 있습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법인세와 상속 증여세는 기업 투자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5%대의 소비자 물가 상승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경제계도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 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을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분담하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해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의 난제를 풀어가는 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송경식 경총회장, 허창수 정경련 회장 등이 참석해 규제 완화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등 재개의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된 이후에도 확진자 격리 의무는 유지돼 왔습니다. 4주씩 2차례 연장되면서 격리 의무 해제 여부는 오는 19일 전에 결정될 예정인데요. 정부가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일주일 격리 의무가 있습니다. 최장 8일, 대부분 7일 내인 바이러스 배출 기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지난 4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하면서도 이 격리 의무는 유지했습니다. 격리 해제로 인한 유행 확산 우려 등으로 관련 결정을 4주 뒤로 유보한 겁니다. 이에 지난달 23일 격리 의무가 해제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새 정부의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면서 4주 재연장이 결정됐습니다. 격리 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도 면역 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하여 9월에서 10월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4주 뒤에 다시 판단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이르면 여름부터 재유행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확산세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또 밀폐된 그 실내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감염 위험은 높아지게 됩니다.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 외에도 여전히 높은 코로나19 치명률과 신규 변이 위험성 등도 함께 고려됐는데 이 같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TF가 구성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까지 TF 회의를 두세 차례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간 뒤 격리 의무 해제를 위한 최종 기준을 이달 셋째 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상하이에서 봉쇄가 풀리자 중국 다른 도시에서도 봉쇄를 풀어달라는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커창 총리가 사상 처음으로 국무원 10만 명을 화상회의에 모아놓고 봉쇄 위주의 방역 정책을 사실상 비판해 권력 내부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성홍 특파원입니다. 수도 베이징과 인접한 중국 허베이성 옌자오 지역. 대략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 베이징으로의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고강도 봉쇄 조치로 베이징 진입 자체가 수시로 금지되면서 생계가 막막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경찰이 구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의가 거세지자 베이징시 당국은 결국 검문소를 길가로 치우고 베이징으로의 출근을 허용했습니다. 중국에서 주민들의 집단 행동 자체가 드문 일이지만 과거와 다른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평소 정부를 대변하던 관변 논객조차 방역 탓에 주민들의 고통이 크다면서 거들고 나선 겁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주 처음으로 일선 공무원까지 10만여 명을 화상 연결로 불러 모아 질타했습니다. 발전이 돼야 방역도 가능하다면서 봉쇄 위주의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비판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말라는 3주 전 시진핑 주석의 경고와는 다른 목소리입니다. 특히 시 주석의 3년임 추진을 앞두고 있어 권력 내부의 이견은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보건당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반드시 견제하면서 경제 사회의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다소 어정쩡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2년 넘게 한국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일본 사람들이 한국 관광 비자를 받으러 몰리고 있습니다. 신청 인원을 재간하자 영사관 앞에서 밤을 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주일 도쿄 총영사관 앞. 아침부터 한국 관광 비자를 신청하러 온 사람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お友達もいっぱいいますし、もう2年間もっと行けてないので、もうやりたいことばっかりで。 신청을 마친 사람들은 다가올 여행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美味しい食べ物をたくさん食べたいです。愛の不時着なんですけど、でも本当スタートアップとかいろいろ大好きです。 일본 내 한국 영사관마다 관광 비자 신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신청 인파에 영사관 측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총영사관은 인터넷으로 신청 예약을 받고 도쿄의 경우는 하루 인원을 15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아침에 나눠주는 대기 번호표가 금세 동나자 이 안에 들기 위해 영사관 앞에서 밤새 기다리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朝の8時半くらいに来たんですけど、全然取れそうになかったんで、今日は早めに行って確実に取ろうってなって。 한국관광공사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약 1,70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안에 한국에 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달리 입국자 수 제한이 없고 개인 여행도 가능한 것이 유리한 점입니다. 체제 일수도 좀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지역이라던가 그런 기존에는 가지 않았던 지역까지 좀 방문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콘텐츠를 더 많이 확충을 해서 일본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던 까다로운 입국 규제를 최근에야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같이 비자 없이 오가려면 양국 합의가 필요한 만큼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 일본 정부가 함께 노력해서 코로나 이전처럼 자유롭게 양국을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포 하네다 하늘길도 곧 다시 열려 이달이 한일 교류의 본격적인 재개를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